예, 이렇게 주제 강연과 세 분의 주제 발표 들으셨습니다. 이재현 대표님은 신학을 안 했다고 계속 강조하셨는데 설교를 들은 느낌이 드는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평소에 듣지 못하던 설교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주일 예배가 한번 떼어진 느낌. 네. 그리고 교수님도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다들 앉으신 분들이 선수들인 걸 아시고 엄청 생략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토론 자리 나오실 줄 모르셨죠? 네. 저도 이거 사회 볼 줄 모르고 나왔어요. 그리고 시간은 짧고 그 덕분에 저 청중석에 먼저 이렇게 기회를 많이 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 강연과 세 분의 사례 발표 들으시면서 의문, 공감, 코멘트 있으시면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이제 한참 기다리시다가 누가 본물 터지면 이제 시간 다 끝날 때까지 계속 하시죠. 예. 퍼스트 무버를 찾습니다. 그럼 제가 지정을 할까요? 가장 이렇게 경청해 주신 김지은 선생님, 네, 한번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네, 마이크 있나요? 이거 네, 다 한마디씩 하셔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분야에서는 진짜 지금 걸음마를 떼는 사람입니다. 예, 전 미국 장로교 목사이고요. 네, 그쪽에서 일하다가 5년 전쯤에 한국에 나와서 이 동아시아 지역 선교 담당자로 일을 했는데요. 이제 임기를 마치고 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첫 발을 떼는데 정말 좀 웅장한 서사를 본 것 같은, 그리고 여러 그 챕터를 보여주시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또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굿 거버넌스가 어떤 뼈대를 만드는데 좋은 그런 출발점을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 비영리 이 섹터에서 이런 거버넌스에 지금 발표해 주신 너무나 중요한 사례와 이론들을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서 각자 계신 그 여정 속에서 참 공감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저는 그냥 여기 계신 분들 가시면 저는 이제 경청하는 것을 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시간 감사드리고 계속 잘 배워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미국하고 한국을 다 경험하시고 계신 셈인데 나중에 좀 멀미는 나시겠어요. 예, 또 다른 저기 이름표가 없으니까 성함 말씀해 주시고 말씀 주십시오. 예. 마이크는 그냥 청중석에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컴패션의 김미라라고 합니다. 컴패션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늘 마지막 이재현 대표님께서 하신 실질법의 핵심은 양심이다. 모든 신조에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지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이라는 것과 정책이라 제도라는 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장로교회에서 주로 작동하는 그런 형식적인 거 할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이 법 제도 이거의 취지와 각각의 것들이 교육과 인식이 된다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은 모든 법인을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나눌 수 있고, 교회는 결국 사단법인의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사단법인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사원총회, 그러면 결국 아까 말한 전체 교인들의 총회, 사무처리회든 침례교회에서 아니면 이쪽에 다른 용어이든, 그렇다면 결국 교인들은 내가 그 총회의 가장 우두머리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할 수 있는 핵심의 가장 위의 의사결정권자라는 스스로의 권리를 안다면 당회에서 결정한 거를 인준하는 형태를 하지 아니하고
순서는 그렇게 되어 왔지만 내가 최종 의사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리이자 책임이겠죠. 동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더 책임감 있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로교 형태든 침례교 형태든 형태는 중요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나의 역할과 그 책임이 무엇인지 잘 그 인식 제고와 교육이나 그런 걸 잘 안다면은 오히려 작동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신 리스크 사례로 말씀하셨던 그 이해관계, 이사회 이해관계도 사실은 그런 이사회 구성에도 뭐 예를 들면은 공익법인법에 하면 3천만 원 이상인 이사가 전체 수의 몇 % 이하로 제한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배영기 교수님 오셨지만 비영리 조직평가원에서 이제 이사회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 할 때 뭐 이해상충 조항이 충돌 조항이 없는 데는 건전하지 못한 이런 기본 뭐랄까요 그 기준들도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안다면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생할 확률이 적은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제도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과 인식이 잘 이렇게 확산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많이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 부분 좀 말씀 주셨는데 이재현 대표님 발표에 교육이 강조되어 있는 건지 않는 느낌이 들었는데 한번 리스폰스 주시죠. 근데 솔직하게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은 사실 이제 총회에 참석하시는 그 회원제도의 회원이라는 분들의 정체성이 의사결정 차원에서 해석해 보면 대의원이잖아요. 결정권자들이란 말이죠. 그 결정권을 권한으로 인식할 거냐 책임으로 인식할 거냐를 떠나서 최근의 세태는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게. 예, 뭐 권한인지 책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걸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전통적인 거버넌스의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권한이나 책임, 즉 역할을 드림으로써 회원을 존중하고 대신 회비를 납부해 주십시오라는 교환관계가 성립했다면 지금 그것이 해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00원을 내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회원총회 같은 이상한 데는 불러주지 마세요. 그럼 당신은 여기 왜 후원합니까? 그냥 제 관심사랑 맞아서 뭔가 재미있는 활동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정서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이미 뭐 미국을 위시로 한 이른바 서구 사회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십수년부터 이미 전개가 돼서 제가 관계자들 만나고 현장에 있는 그런 외국인 동료를 만났을 때에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도를 경직화시키지 말고 더 유연하게 만들어야겠구나. 총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듣겠다, 운영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듣겠다가 아니라 일상의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듣는 그 자세가 중요하구나. 그 분위기를 전파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거버넌스가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치, 교육을 통해서 물론 좋은 점이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의견 수렴을 충분히 여러 번 평상시 할 수 있는 그 마이크 좀 발언권 청하신 분한테 주시고요. 예. 가는 동안에 제가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회 대학부 시절에 전현직 회장들의 최고의 그 신경 쓰이는 것은 총회 시간에 교역자 전도사님이 안 일어나게 하시는 거였어요. 회의가 엉망이 되면 바로 일어나서 불호령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전긍긍하다가 제가 책방에 가서 회의 진행법이라는 책을 사서 외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에 입각해서 한번 회의를 진행했는데 8년 만에 전도사님이 안 일어나시는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공동의회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시 겪은 거예요. 회의 진행에 대해서 전혀 기본을 모르다 보니까 그걸 교육시키지 않았다 보니까 막 중구난방이 됐던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걸 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걸 강하게 느꼈고, 그런데 이제 이재현 대표님 말씀처럼 그런 제도도 중요하지만 예, 상시적 의견 수렴도 중요하다. 예. 백 선생님이세요? 네, 본인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한국병리조직평가원의 원장인데 원래 회계사였고 종교적으로는 그 통합 측 장로교의 장로였어요.
근데 이창민 교수님이 아까 쉬는 시간에 여쭤봤지만 그 우선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영리나 비영리나 조직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그 리더의 컴피던스하고 그다음에 양심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걸 견제하는 게 필요한데 그 미국도 보면은 영리 기업이나 비영리나 비슷한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변하는 추세는 있지만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가장 큰 차이가 영리 기업이나 비영리도 마찬가지인데 그 상근 책임자 CEO하고 이사회가 분리가 안 돼 있는 거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발표하신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교회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봤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1세대 목사님이 계신 교회하고 그 다음에 2세대에 있는 목사님 그 교회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세대는 창업주는 혼자 막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쪽부터는 장로들이 이제 발언권이 세지고 막 그런데 분석하실 때 그걸 좀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두 분에 대한 질문과 코멘트가 있습니다. 교수님 먼저. 아니 그건 플로어에 놔두세요. 이게 더 좋아요. 예. 아, 예. 네, 이사회 의장하고 CEO 분리 추세죠. 근데 이것도 뭐 비영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판단인데 사실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사회의 안건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의제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사회 의장이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회 의장하고 CEO를 분리해 CEO가 자기한테 불리한 의제를 이사회에 안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사회에서 다수결 결국 투표를 하는 건데 이사회 의장이 결국은 캐스팅 보트를 행사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분리라는 게 좋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상장기업 얘기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비영리에 적용될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워렌 버핏 같은 뭐 굉장히 뭐 그 주식 투자로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 분은 자기가 회사 창립하신 파운더인데 그분은 이사회 되게 무시하세요. 네, 그분 철학은 이사회 되게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사회 의장도 다 하고 파운더한테는 다 권한을 줘야 된다. 근데 대신 승계는 절대 안 된다. 예, 그게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게 더 적합한지는 뭐 네, 그렇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 제가 뭐 다른 이견을 달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구의 범위가 이제 그렇다라고 가름을 좀 드리고 그러나 그 말씀은 충분하게 사회적으로 연구될 가치가 있다. 저 같은 사람 말고 조금 더 대단한 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개인적인 뭐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창립자가 자기 전세금 빼서 상가에 교회 공간을 마련해서 교회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 절박함, 교회가 커진 다음에 생각되는 어떤 본전에 대한 의식이나 인정에 대한 어떤 갈급함. 사실 앞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걸 동일인으로 설정하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동일인으로 설정하는 게 맞는 건 사실 창업자 그 창립하는 그 조직의 입장에서는 그게 동일인이 될 때 강력한 힘이 발휘가 됩니다. 사무국도 통솔하는데 결정도 빨리빨리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거론되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창립했던 그 그룹들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난 후 저마다 권한을 주장하면서 빚고 있는 갈등의 양상이 오늘날의 모습이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는 이렇게 분권과 분업을 하는 기구와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창립자의 정신과 뜻을 이어받는 게 중요하지 형식을 정교하게 하는 게 본질일까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조금 다른 분 계시면 넘어갔다가 예. 그럼 못 참으시겠으면 한번 해보시죠. 사실은 배영기 교수님께서 하신 걸 제가 원래는 질문하려고 했던 건데 같은 주제여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법제도에 대한 걸 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주로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은 CEO와 이사회가 분리되는 게 원칙이고 그거는 거버넌스 또 균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방식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CEO가 이사회 멤버가 되는 미국적 비용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의도 자체는 모두가 균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밸런스와 거버넌스 시키고자 하는 의도인데 제도는 약간 미형이 약간 다른데요. 저희 나라는 상업에서는 그 상법에 의한 그 집행 임원 제도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CEO가 이제 물론 이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사 멤버가 아닐지라도 집행 임원으로서 집행 임원 제도를 선택하게 되면 대표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사가 아니어도. 근데 비영리는 그 법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발생하냐면은 보통 이사장님 그 비상근이시잖아요. CEO는 집행부의 총 경영자지만 비상근 이사장님이 법적으로는 대표인 건 거죠.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실무를 집행 안 하시는데 뭐 예를 들면 개인정보 이슈가 있다 아니면 노동법 이슈가 있다면 그냥 철창에 바로 들어가셔야 되고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아무 내용도 모르시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건데 그거는 사실 불합리한 거죠. 실제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집행임원 제도가 비영리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저는 결국 그거는 법적인 해결이 된다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처럼 이렇게 분리해도 되지만 법적으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이게 CEO가 어쩔 수 없이 이사회 멤버로 들어와서 실제적인 집행의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된다고 해서 그런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같습니다. 저도 여러 비영리 조직에 속해 있는데 같은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이 환경에서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감사로 있는 조직에서 거의 노조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월급 올리는 게 제 일이에요. 근데 감사는 발언권이 원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형식상 의장님이 한마디 하라 그래요. 그게 실수이신 거예요. 저는 마이크 잡으면 바로 급여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 체크 앤 밸런스가 잘 안 돌아갈 수 있는 이사회에서 그 역할을 땜빵으로 이제 하고 있는 셈인데요. 뭐 이렇게 좀 궁여지책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저 같은 궁여지책 말고도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 그 문제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현실적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또 말씀 됐습니다. 예. 여기 그가 여기 남는데 그것만 가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유일령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재현 대표님께 궁금한 게 많지만 그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 생수 연구하신 정병호 대표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 다층 구조적인 거버넌스에서 n분의 1로서의 권한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과연 근데 거버넌스가 꼭 n분의 1로서 뭐 다수결로서 존재해야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생수배 사례는 어쨌든 시민사회 입장에서 정부와 이제 후원기관과 시민사회 세 가지 그 협력관계라는 그 말이 원래는 맞아야 되지만 근데 지금도 어쨌든 협력관계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하니 그러니까 시민사회 말고 그 이제 정부와 기업의 현재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권한, 포션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아까 그 자료에 그 세 단위를 수평적 관계라고 쓰셨던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또 이제 어떤 원리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궁금합니다. 아마도 이제 역사적인 거에 따라서 출발하고 지금의 시점은 조금 많이 다른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이제 다층적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레벨별로 뭐 총회라든가 그건 아까 이제 이재용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와 거의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생명의 숲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총회이지만 거기서 중요한 것들이 결정되는 구조는 아니었었고 이사회 중심으로 결정되고 오히려 아까 그 추후에 인준해주는 어떤 그런 구조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뭐 똑같이 n분의 1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히려 사무국에서 중요한 것들 운영위원회하고 결정된 내용이 이사회에서 이제 인준이 되는 방식으로 과거와 달리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운영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사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비중을 두고 있는 걸로 저는 이제 보여졌고, 아까 이제 시민사회 그 기업 그다음에 정부가 완전히 뭐 수평적이다 이렇게 그게 n분의1로 똑같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수평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같은 어떤 레벨별로 여러 구조 안에서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20분 벌써 쓰고 있는데요. 우리 김홍석 대표님한테는 질문이 안 계신가요? 편히 죽을 생각이 없으신가요? 예, 너무 퍼펙트하게 하셨어요. 서비스 이용할 때만 아마 찾으신 것 같아요. 네, 라스트 콜 하겠습니다. 한 분만. 네, 혹시 괜찮으십니까? 발언을 네, 발언은 그러면 좀 기회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저는 협동조합을 연구했으니까 협동조합을 대변해서 한마디 드리면, 협동조합에 되게 굉장히 좋은 게 그 안에 있는 민주성인데요. 제가 봤던 사례 중에 가장 멋졌던 거는 이 협동조합이 국제개발 모델에서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국제개발의 고질적인 병폐인 그 공여자들이 나가면 다시 그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그거를 자동적으로 방지해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협도 사실은 우리가 캐나다에 가서 배워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국제개발을 협동조합 모델로 하게 되면 뭐 은행이든 아니면 국제개발 농업이든 하면서 노하우가 자동적으로 그 사람한테 가고, 그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 연습하면서 1인 그 민주적인 제도를 운영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공여자가 빠지더라도 그 조직들이 그대로 있어서 뭐 이번 그 미국 정부 말고 그 전에 미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에서는 국제개발 모델로서 이 협동조합 모델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정성껏 조사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고 또 기소가변해 주시고 청중석에서 적극적으로 격려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론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